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야? 어디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세상에서. 집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야 하는 것도 맞아, 이거는. 그죠?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독립 시기가 엄청 늦은 생물이에요. 요즘에는 막 30년까지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한단 말이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 집은 그래서 안전해야만 한다는 거야. 성인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집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으면은 이 인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번영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또 이런 집에서 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알아볼 사건은 뭐냐? 2002년 6월 5일 새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그 금메달 이제 세배관 거기잖아. 여기 사는 여자애가 밤에 납치된 사건을 알아볼 건데 사라진 곳이 하필 집이었다는 게 또 이 사건의 특징이고요. 납치된 아이 엘리자베스 스마트라는 다큐가 나왔거든요. 이게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다큐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요즘에 또 플릭스 너무 심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디즈니 플러스 다큐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예,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작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최신작이고 일단 몰랐던 사건이라 이게 소개하는 입장에서 또 좋아. 일단 보니까 심파가 없습니다. 다큐가 또 보통 주로 경찰 인터뷰, 목격자들 증언, 주변 사람들 말, 거기에 전문가 견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다큐도 뭐 비슷하게 진행은 하지만 괜찮았던 게 당사자, 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얼굴, 이름 다 공개하고 나와서 피해자가 사건 과정, 나중에 자기는 이 사건의 충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 다 말해주니까 내용 전달이 좀 좋았던 것 같아. 러닝타임도 한 90분 정도 됩니다. 영화처럼 보면 좋을 것 같고 내용도 뭐 사건이 평범한 아동유괴는 아니에요. 24년 전 사건이고요.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얘도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인권운동가인데 그러니까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원래는 이게 사건 얘기할 때 아동, 동물 이런 쪽 얘기 잘 안 합니다. 제 채널 보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막 유독 감정 딥해져가지고 나라 이름 표정하고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침울해져가지고 감정이입을 너무들 하셔. 그러니까 제가 진행이 어려워요. 시발 남자가 죽었을 때도 좀 그렇게 좀 침울해져 달란 말이야. 꼭 뭐 애, 동물 이런 거에만 꼭 유독 그래. 아무튼 간에 지나간 사건이니까 가볍게 봐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스마트 사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이미 제목에서 다 스포는 돼 있어요. 누가 뭘 겪은 사건인지 알려줬다고. 엘리자베스 스마트 집이 유타주라잖아. 여기서 범죄 사건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다 눈치채죠. 몰몬교 신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몰몬교 관련 사건이면은 뭐 거의 다 유타주라고 보면 돼요. 이번 사건도 몰몬교랑 관련이 있거든요. 엘리자베스네 가족도 몰몬교 사람들이야. 몰몬교를 믿는 집안의 특징은 뭐냐? 애를 많이 낳습니다. 교리가 그래. 엘리자베스네 부모도 그래서 아들 셋, 딸 둘을 낳아. 엘리자베스는 셋째고요. 봐봐, 얘네 집인데 잘 살죠. 좀 있는 집이야. 이런 집은 어릴 때부터 애 적성 찾아준다고 취미를 많이 시켜봅니다. 악기, 운동 이런 건데 그것도 평범한 종목들이 아니죠. 봐봐, 이게 어릴 때거든요. 하프를 연주하고 있네, 잼민이가.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집에 하프 한 대 있다. 그러면은 실력을 떠나 음대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막 난리가 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그냥 악기가 존나 비싸요. 솔직히 이런 집은 자주 볼 수 있어, 우리가. 근데 하프는 보기가 힘듭니다. 진짜 하이엔드 취미죠. 살다가 우리가 하프 갖고 있다는 사람 보이면은 친해지세요. 나쁠 게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엘리자베스 스마트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잘 산다는 동네에서 하프를 배웠다 이거예요. 2002년 6월 5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 스마트 가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의외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돈이 건강 지켜줘, 안전 지켜줘, 공부 시켜줘, 여유 있으니까 가족관계 좋아져. 예민할 게 없는 거야. 잘 사는 집 애들이 예의도 바릅니다. 가족이 싸우고 혼날 일 자체가 없어.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스마트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다큐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앞에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질질 끌질 않아. 영상 시작되자마자 바로 사건을 들어가요.
어떤 거 보면은 막 온갖 주변 사람들 얘기 다 나오고 한참 막 썰을 푸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 듣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어떤 취향상 바로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 사건을 시작부터 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33살이 된 엘리자베스의 동생입니다. 메리. 24년 전에 9살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다큐는 현재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과거 얘기잖아요, 사건이. 그러니까 그때를 재연 배우들로 연기해서 진행하거든. 2002년 6월 5일, 24년 전 새벽, 스마트 가족은 다 자고 집안이 조용했어. 엘리자베스는 14살이고요. 5살 어린 동생 메리 9살인데 같은 방 쓰고 있어요. 둘이만 여자거든. 침대가 2개라 따로 자는데 메리가 잠결에 어떤 남자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일어나진 않고 이렇게 누워서 눈만 뜬 거야. 주변을 상황 판단을 하는데 꿈이 아닌 거지. 어떤 남자가 다른 침대에 이제 언니가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서 총을 내밀고 있었대요. 메리가 이거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가 없었대. 총 쏠까봐. 숨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그냥 상황 인지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진짜 이 남자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방을 나간 거야, 같이. 계단 내려가는 소리 나고 현관문 여는 소리 나, 닫았어. 사라져버렸어. 메리는 둘이 완전히 나갔다 확신이 들자 바로 급하게 일어나서 부모님 깨웠지. 애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부모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시계부터 보니까 새벽이야. 메리는 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하는 소리가 너무 황당하니까 우리 딸이 꿈 꿨구나. 다시 재우자. 그래서 메리를 데리고 엄마가 방에 데려갑니다. 근데 와보니까 엘리자베스가 진짜 없는 거지. 집안에도 없고 침대방이 2층이에요.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주방 창문에 방충망이 찍혀 있더라고. 그 앞에는 의자를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밟고 넘어갔겠지. 근데 이런 집은 그런 게 다 있잖아. 뭐 세콤, 보안 알림 같은 거 안 울렸대요, 이날. 왜냐? 전날 아빠가 얼떨결에 보안 알림을 껐대. 근데 이게 너무 사소해가지고 별 신경도 안 쓰고 잤고 하필 또 엄마는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저녁에. 밥하다가 태워서 환기하느라 그랬대요. 이걸 누가 밖에서 보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냥 이 집을 노린 건데 마침 상황이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직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누가 집에 들어온 거면 목적이 뭐겠어요. 부잣집이니까. 절도부터 생각하는 게 정배야. 근데 집에 사라진 물건이 없다? 애만 사라졌어. 그러면은 이 새끼가 처음부터 엘리자베스를 납치할 생각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러자니 이게 범인의 행동이 너무 무모할 정도의 과감성이에요. 말이 됩니까? 누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둘이 걸어나갈 수 있냔 말이야. 자는 걸 들쳐 업은 것도 아니고 깨워가지고 애도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창문을 넘어간 거 보면은 애가 순순히 따라 나간 건지 뭐 이것도 잘 모르겠고. 부부가 경찰에 납치 사실을 알렸죠. 외부 침이 분명하다. 애가 사라진 지도 아직 몇 시간 안 지났다. 그러니까 이날이 가장 중요해요. 수사만 빠르게 하면은 애 찾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 아침 됩니다. 온 동네에 엘리자베스 스마트 실종됐다 소문이 났고요. 여기서 이 애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였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 일단 14살이잖아요. 10대 여자애가 한밤중에 자다가 낯선 남자를 따라 나간 거야. 어떤 이유든 뭐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까진 모르니까 밝혀진 대로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잘못하면 어때요? 반란 까진 여자애로 뭐 남자 따라 가출했다 뭐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애가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몰몬교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성과의 어떤 행실.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엘리자베스도 단정한 애입니다. 예의 바르고 아직 남친을 사귄 적도 없대요. 부모 말로는. 이런 애면은 누구나 지발로 가출할 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납치됐다고 봐야 하는 건데 그러자니 이 집 부모들이 주변에 베풀기로 유명해. 관계 좋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들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다고. 원한이 없다는 거야. 반나절 만에 엘리자베스 찾는 전단지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뿌려졌고요. 다들 좆짜가지고 맨날 애 찾으러 다녔어요. 이러는 동안 경찰은 뭐 했냐?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같이 수색 안 했어. 왜? 스마트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통계상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집안이 평범하고 멀쩡해 보이잖아. 이때 실종이 일어나면은 높은 확률로 집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래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용의자로 봐야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자베스의 아바이 에디 스마트라는 사람입니다. 에디는 경찰이 가장 먼저 유력 용의자로 의심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범인이 아니라면은 이런 얘기 듣고 황당하겠죠, 이 아저씨. 가뜩이나 씨발 집에서 딸내미 납치된 것도 속상하고 열 뻗치고 아니 창문 찢어졌잖아. 외부 침입이 확실한데 내가 의심까지 받아야 돼? 근데 어쩌겠어요. 경찰에게 사건 맡겼는데 이게 수사 과정이라니까 빨리 수사받고 내가 용의자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협조했습니다. 며칠 동안. 근데 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경찰이 가족을 강력 용의자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또 전해질 거 아닙니까? 뉴스 통해서. 애 아빠가 슬퍼는 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 그거 연기 아니냐? 왜 하필 보안 알람을 그날만 꺼놨냐? 네가 딸 어떻게 하고 납치 얘기 꾸민 거 아니냐? 소문들이 퍼졌어요. 가족이 유력 용의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엘리자베스를 찾던 지원자들이 또 이제 안 나타나 끊겼어. 그럼 6일간 가족을 대상으로 벌인 집중 수사 결과가 어떠냐? 일단 아빠 에디 스마트는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범행 동기도 없고요. 거짓말 탐지기 씨발 테스트도 다 통과하면서 혐의를 벗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의 큰 삼촌 탐 스마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라는데 탐은 거짓말 이 씨발 탐지기 테스트에서 판정 불가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병신 같은 소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멀쩡히 인터뷰하더니 마지막에 톰이 범인에게 자기 한마디 하고 싶대. 그러더니 나는 범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다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인이 누구든 우리는 다 처절하게 고통받아봤고 어쨌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서 보면은 사람이 누구나 한 군데씩 하자는 있으니 뭐 범인도 그렇다 이거 아니야.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딨냐. 뭔가 범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했단 말이야. 이 내용이 엄청 논란이 됐거든요. 지 조카가 납치됐는데 범인한테 이딴 소리 나는 삼촌이 어딨어요. 나 같으면 바로 씨발 I don't know who you are. 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바로 박아버리지. 바로 테이크 모드야. 애를 납치해갔는데 뭔 씨발 나쁜 사람이 아니래 이 노인네가. 지금 24년 지났잖아요. 톰은 이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며칠째 자기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조사받느라 환청도 막 들리고 그랬대. 그래서 거짓말 이 개같은 탐지기에서도 애매한 결과가 나왔고 헛소리도 했던 건데 인터뷰에서 뭐 강도 높은 조사 때문이라는 이제 경찰 탓을 하는 거야. 밤샘 조사나 여러 번 출석해서 뭐 시달리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가 한 말이 무슨 이유에서건 뒤늦게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할 거면은 후회된다. 뭐 그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조카 납치한 새끼 편을 들었는데 그게 상식 아니겠어? 근데 이 양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탐이나 다른 가족이나 경찰이 통화 기록, 인터넷 기록 뭐 다 까봤습니다. 근데 다 알리바이 있어요. 말을 병신같이 했을 뿐이야 진짜. 의심될 만한 부분이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 일주일을 경찰은 가족만 의심하다 끝나면서 이게 사건이 장기화된 거죠. 수사가 길어진 이유는 또 있어요. 여기는 다큐에 안 나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엘리자베스네 가족이 딱 봐도 이게 옷간에 꽤 있어 보이는 집 있잖아. 이런 집에 애가 납치되면은 대부분 목적이 몸값 거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범인이 먼저 연락해 오면 우리가 이제 감청해가지고 목소리 특징 잡아내고 거래 장소 잡아서 그때 덮치자 이런 작전을 이제 쓰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뭐야 범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수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방식이고 실제로 연락은 안 왔습니다. 이 아동유괴라는 게 첫날 해결 못하면 큰일 나요. 적어도 48시간 안에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씨발 뭐 탐지기 뭐 가족 조사하고 범인 전화나 기다리면서 다 까먹었잖아. 이게 해결이 되겠어?
어차피 단서 없으니 목격자 증언이 제일 중요해지는데 그게 이 동생이잖아. 메리는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는 애예요. 자기 범인도 봤다는데 큰오빠랑 키가 비슷하대. 그럼 172쯤이야. 나이는 3, 40대 정도의 백인이고 검정 머리에 손이랑 팔에 털이 많았다. 그리고 언니한테 총같이 보이는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조용히 따라오면 해치지 않을 거고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대. 근데 누군지는 기억 안 난다 그랬어요. 9살이 이렇게 말한 거면은 엄청 구체적이란 말이야. 근데 경찰은 우리 메리가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잠결에 본 거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 진술을 비중 있게 보지 않았어. 경찰은 나름대로 또 이제 결론을 내렸죠. 범인이 최소 한 번 이상 이 집에 온 적이 있어서 집안 구조를 알고 처음부터 엘리자베스를 노린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씨발 그거 누가 몰라요? 처음에는 몸값 거래를 목적으로 한 납치라고 생각했다가 범인 연락 안 오니까 납치 이유는 성적인 목적이 아닐까? 뭐 이 생각도 해봤대. 뭐 누가 모르겠냐고 이런 거 뻔한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조건들이랑 일치하는 주변 인물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명이 걸려. 누구인가? 리차드 리시라는 아재예요. 이 사람이 왜 용의자냐? 몇 달 전에 스마트네 집 보수공사를 하던 사람이래요. 약물 중독 심해가지고 약 훔치려고 약국에 절도했던 전과도 있고 스마트 가족의 집에서 일할 때 귀중품 훔친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빠랑 금전 갈등도 있었고 이러면 진짜 조건이 꽤 맞아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야 씨발 너 약값 벌려고 엘리자베스 납치해가지고 몸값 거래 시도하는 거 아니야? 물어봤거든요. 너 씨발 보니까 애 사라질 때 갑자기 네 차 주행거리도 늘어났더라? 뭐야 이거 설명해보셈. 이 새끼 대답 못해. 여기서 경찰은 리처드 리시를 심증적으로 거의 범인 확정 내립니다. 근데 목격자인 메리는 이 아저씨가 아니래요. 자기가 들었던 목소리랑 다르다는 거야. 범인이 아닌 객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지 7주 만에 사촌인 제시카의 방에도 누가 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벽에 의자 놓고 창문으로 들어오려다가 실패했어. 엘리자베스 때랑 수법이 비슷한 걸로 봐서 경찰은 동일범의 가능성 아니면은 이거 모방범죄의 가능성 이런 거 따져보기로 합니다. 근데 모방이라기에는 엘리자베스 사건에서 경찰만 아는 수법을 제시카 사건에서도 똑같이 시도했단 말이야. 그럼 동일범이겠죠. 근데 리차드는 이때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제시카 납치 미수 사건이 없었다면은 경찰은 계속 리차드를 의심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꼴이 됐단 말이야. 리차드도 일관되게 계속 범인 아니라고는 하는데 연쇄 납치면은 리차드를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방으로 보면은 엘리자베스를 리차드가 납치하고 제시카는 모방됐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근데 이 아재가 사건 2달 만에 2002년 8월 뇌졸중으로 수사받다가 죽습니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는데 사망했어. 엘리자베스 납치 사건 수사는 멈춰버렸죠.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다큐에 등장해요. 제라드 파킨슨이라고 합니다. 어디 파티 갔다가 만난 이상한 사람들 썰을 막 풀더라고요. 3명을 만났다는데 이 사진대로예요. 수염 기르고 하얀 보자기를 두른 남자랑 스카프로 얼굴 가린 여자 둘을 봤대. 여자 중에 하나는 대충 봐도 엄청 어려 보여가지고 제라드가 또 극이성향의 영포티예요. 신기해 보이니까 어린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다고. 거기 계시는 아리따운 여성분께서는 어떤 종교에 귀의하셨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수염난 아저씨가 확 끼어들면서 할 말 있으면 자기한테 하라는 거야. 우리 종교에서는 여자들이 말을 할 수 없으니 내 아내들한테는 말을 걸지 말라. 존나 권위적으로 막 꺼드럭대길래 석이 나갔어 제라드가. 씨발 말 안 해. 알았어. 들어와서 말아. 말 안 하고 자리를 피했대. 제라드의 얘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자 여기 요 눈만 빼놓고 얼굴을 가린 여자의 얼굴을 단독으로 카메라가 잡아줘 다큐에서. 이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눈만 보이겠죠? 그리고 이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갑자기 바뀌더니 화면이 멀어지면서 이 여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줌 아웃 뭐 이런 연출을 해서 등장인물을 변경하는 연출을 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엘리자베스 스마트입니다.
다큐 40분 만에 사건의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엘리자베스가 나오는 순간 나는 이거 리뷰 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일단 피해자는 돌아왔다는 거잖아. 범인까지 잡는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그 전에 납치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들어볼 차례거든요. 감독이 이런 연출을 굳이 넣은 거 봐서는 그 하얀 보자기 두른 새끼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2년 6월 5일 새벽이야. 자고 있었어.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뭔 라스푸틴 같이 생긴 아재가 자기를 깨우니까 놀라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대더래. 메리는 이걸 총이라고 생각했나봐. 어두우니까. 칼 대더니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 않겠다. 조용히 따라 나와. 그랬다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이때 혹시 같이 자고 있는 동생까지 위험해질까봐 이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뒤로 그래서 나가가지고 숲속까지 따라간 거야. 한참 숲속 길을 따라가는데 끝에 웬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 그리고 거기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인사했대. 엘리자베스는 뭐 멘탈 나갔죠. 애가 근데 또 대단한 게 물어봐. 절 성폭행하고 죽일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 아줌마가 아직은 아니다. not yet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자기들이 입고 있는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고 발을 씻겨줬대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잠옷이잖아. 불에 태웠고. 엘리자베스는 이게 무섭기도 무서운데 뭐 상황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도 죽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했죠. 씻고 옷 갈아입으니까 데려온 남자가 좀 마음에 드나 봐. 이제 결혼을 하재. 딸남들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만 인정하는 부부가 강제로 됐대요. 결혼식도 그냥 그 라스푸틴이 혼자 주절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아내로 삼고 막 이지랄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아멘 막 이지랄 하고. 그러더니 우리는 이제 부부다. 엘리자베스를 텐트로 끌고 갑니다. 부부 됐으니까 이제 부부로서 할 일을 하재. 성폭행이 일어난 거죠. 애가 반항을 좀 했는데 성인 남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다가 그 옆에 기도하던 아줌마가 나서가지고 막 엘리자베스를 잡아줘. 저는 여기서 이 아줌마는 범인의 아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성범죄에서 의외로 여자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관계를 보면 되게 여친, 이런 사이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날 여러 번 이제 당했고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졌대. 셋이 이제 텐트에서 사는 거야. 이 남자가 무슨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나 싶은 게 자꾸 자기를 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막 이지랄을 하면서 직접 썼다는 성경 교리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 애를. 하나님이 지한테 어린 여자 7명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대. 엘리자베스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고 금방 여동생 메리나 사촌 언니도 데려와 아내로 삼을 생각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아줌마는 대체 누구냐? 예상대로 진짜 이 라스푸틴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7 아내의 계시를 주기 전에 결혼한 진짜 아내야. 이름이 헵시바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사이비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이게 대충 퍼즐이 맞더라고요. 사이비 부부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던 거야. 지들끼리 그래서 둘이 종교 만들고 성경책 끄적이고 지들만의 교리대로 사는 이상한 새끼들이었어. 교주는 남자, 교인은 헵시바라는 아내 한 명이에요. 남자야 원래 비용신이고 이걸 또 듣고 있는 여자는 뭔지 나는 여자가 더 미친년 같더라고. 그냥 아무 시설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그냥 산속에서 텐트 치고 사는 그냥 거렁뱅이 새끼들이에요. 엘리자베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들이 만든 신도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겠죠. 자, 알았어. 그럼 여기서 니네 하루 종일 뭐해? 간단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남자의 이제 주접 썰들을 듣고 성폭행 당하고 이게 전부야. 엘리자베스는 언젠가 집에 갈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버텨보는데 이렇게 4개월이 지나요. 다시 이제 스마트 가족 집으로 돌아와 화면이. 메리가 방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다가 맞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언니 데려간 그 아재의 이름이 기억났어. 임마누엘이래 이름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임마가 작년인 2001년 길바닥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엘리자베스네 집이 사람들 잘 챙겨줬다고 했잖아. 임마누엘이 길에서 구걸하는 거 보고 얘네 엄마가 이제 아이고 길에서 이러지 마시고 잠깐 우리 집 가가지고 일이라도 도울래냐 시급 잘 쳐준다 집에 데려왔대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3시간 정도 정원 낙엽 청소를 했는데 이 새끼가 돈도 안 받고 그냥 도중에 몰래 쨌대. 추노했어. 이때 유일한 목격자가 임마누엘이라는 용의자를 지목한 거죠. 이제 메리가 유일한 목격자잖아. 임마누엘이라는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거예요. 이름 나왔어. 경찰이 신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 새끼를 수배했는데 동네에 임마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자베스 가족도 그냥 그날 한 번 봤을 뿐이야. 나이 모르고 어디 사는지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길래 왜 노숙자를 씨발 집까지 데려왔냐 할 수도 있을 텐데 엘리자베스 엄마 입장에서는 또 교인이잖아. 선의로 노숙자들에게 자기 방식대로의 호의를 베푼 그냥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악용한 새끼가 문제지 도와준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이걸 안 이상 포기할 수 없죠. 가족의 진술로 경찰이 임마의 몽타주를 제작했어. 가족은 당장 이 몽타주를 거리에 뿌리고 싶었는데 이걸 또 경찰이 말려. 범인이 이거 보면은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비공개로 수사하자는 거지. 원래 아동 납치가 비공개가 또 원칙이기도 해요. 이래서. 그래서 이대로 6개월까지 갑니다. 우연히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거 수사 다시 멈춘다는 건데 아니 산속에서 천조가리 뒤집어 쓰고 사는 새끼가 누구 눈에 띄어도 그게 씨발 입만지 전만지 어떻게 알아요. 글만지. 예? 여기에 사건 담당하는 형사까지 발령이 난 거야. 아동유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을 다른 지역에 보낸다는 건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미 경찰에서는 애가 생존해 있기에는 벌써 몇 달 지났고 유력 용의자인 리차드는 사망했으니 뭐 더 할 게 없다. 포기한 것 같았어. 하지만 가족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 동의 없이 임마의 몽타주를 그냥 뿌린 거야. 혹시나 아는 사람 제보를 받아야 뭐 고향을 알든 뭐 가족을 알든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다행히 제보가 들어옵니다. 신원을 알아냈어요. 여기서 미리 얘기할 게 다큐에서는 범인의 이름이 진작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진행을 위해 지금 말하는 건데 정원 청소 왔을 때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 데이비드 아이제이아라고 소개했다고. 메리가 갑자기 생각난 그 임마누엘이랑 같은 사람은 맞는데 이게 또 본명이 아니래요. 진짜 이름은 브라이언 미첼이고 아내 이름은 헵시바가 아니라 완다 바르지야. 보면 또 씨발 관상부터가 사이비죠? 광기가 있어 눈에. 이 새끼들을 이제 알아보자면은 브라이언이 1953년생입니다. 병신이 50살 처먹고 집도 없이 산속에 텐트 쳐놓고 사이비 종교 만들고 주접 떨다가 애를 납치한 사건이라고 이게. 사건이 일어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고향이래요. 당연히 몰몬도 신도고 어릴 때 아바이가 성교육 핑계삼아 야동을 많이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 새끼가 좀 성적으로 이상하대. 20살 되기도 전에 막 어린애들 앞에서 막 바바리면 해, 막 바지 까고 막 이래가지고 체포된 적이 있고요. 성인 되고는 결혼을 3번 했는데 처음에는 애도 2 낳고 잘 살았지만 이 새끼가 이제 약에 손을 대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도 심하고 이혼당했고요. 2번째 아내랑도 또 애 2 낳아서 잘 살았는데 아동학대로 이혼당합니다. 그리고 3번째 결혼한 여자가 바로 이 40살의 이혼녀야 또. 완다 바르즈인데 애가 이미 6이었대요. 엄마가 자식들이랑 사이가 또 나빠. 딸들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사람. 데블이래요, 데블.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이 2 새끼. 평범한 새끼들은 아니잖아요. 눈깔부터가 맛간 눈깔인데 이게 뭐 정상이겠어요. 둘이 뭐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브라이언이 갑자기 더 미쳐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대. 완다는 또 씨발 그게 맞대. 남편을 부추기면서 주접 떨고 다니니까 몰몬교도 좀 짜증나잖아. 쫓아내버렸어. 사이비도 감당이 안 되는 사이비야. 그 뒤로 둘이 이제 스타트업 차려가지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부터 임마누엘 헵시바 이렇게 닉가를 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의 상징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헵시바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인데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 뭐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게 이제 이 새끼들에게는 나름 또 이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닉네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엘리자베스 납치해 와서는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성경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몰살될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낸 유대인 여자 영웅이거든. 그러니까 지들의 첫 신도고 얘가 에스더면은 우리 종교를 구해서 일으킬 영웅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야. 이지랄 하고 나서 이제 한다는 게 뭐야?
성폭행, 그리고 길바닥 구걸, 동전 몇 개 던져주면은 복음이랍시고 뭐 지들이 왜곡한 별 개 거지 같은 교리를 퍼뜨리면서 살아. 그러다가 구걸하면서 만난 사람이 스마트 부인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엄마. 돈을 줄 테니 집에 와서 일 좀 하라고 데려왔던 건데 이때 13살인 엘리자베스를 처음 보고 납치 계획을 그날 세운 거야. 그러자니 스마트 가족의 집은 보안이 빡셌어요. 한낱 이 눈깔 돌아간 거렁뱅이 새끼가 뚫고 들어갈 그런 게 아니라고. 항상 보안 알람이 켜져 있고 문단속도 잘했어. 아니 그럼 어떡해. 실수로 한 번 그날 알람 경보기 끝날 그날 노린 거냐? 이게 한 방에 성공한 납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의 가족이 전혀 몰랐던 거지 브라이언 이 새끼가 계속 이제 찾아와서 기웃거렸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2002년 6월 5일이 됐어. 딱 한 번 문단속 대충 한 날 그날이 온 거고 매일 지켜보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 좋게 이제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엘리자베스 방 들어가서 납치해 나왔고 그리고 한다는 짓이 뭐 하나님이 명령한 뭐 어린 일곱안에 뭐 씹소리 하면서 13살짜리를 지 성노예 삼고 안에 있는 완다녀는 또 이걸 적극적으로 도운 건데 그럼 산속에 숨어 살고 아무도 모르는 새끼들이야. 인간관계가 없잖아 지금. 어떻게 사건이 드러났냐? 아까 중간에 제라드라는 남자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무슨 파티에서 이상하게 옷 입은 3명 봤고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애 같았다. 그게 범인들이랑 엘리자베스를 만났던 거예요. 그게 파티에서 실제로 찍힌 사진이고 엘리자베스 납치 4개월쯤에 완다가 브라이언에게 이제 남편한테 지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아, 언제까지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할 거예요? 이런 거야. 거기에 남편이 이제 애까지 납치해 오니까 입이 늘었잖아. 이 텐트도 뭐 집구석이라고 이제 아내가 살림 힘들다는 거지. 평소에 브라이언이 시내 마트에서 음식이랑 술을 훔쳐와요.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은 그걸로 또 이제 둘이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셋이 되니까 감당이 안 돼. 대부분은 이제 엘리자베스를 굶기는 쪽으로 선택했는데 이제는 지들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셋이 밖에 나가서 음식 구하기로 합니다. 파밍 타임인데 근데 시내는 이미 엘리자베스 찾는 전단지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애를 혼자 산에다가 두고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엘리자베스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면 좋을까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보자기 쇼예요. 종교인들이니까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았나 봐. 지 얼굴만 내놓고 무슨 골무 대가리 빤스 하나 뒤집어 쓰고 다녔어. 여자들은 다 가려놨고. 대충 보면 무슨 좀 약간 중동계 알라 쪽 같기도 하잖아요. 대신 너무 특이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 눈에는 잘 띕니다. 오히려 존나 이상해 보이니까 막 말 걸고 관심 보이고 할 것 같잖아. 의외로 없었대요. 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주고 종교의 자유도 너무 많죠. 무슨 뭐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교 뭐 이딴 것도 믿는 새끼들인데 하얀 보자기 뒤집어 쓴 게 특이해도 문제될 건 없는 거죠. 시내 나와서 뭐 했냐? 도서관 가요. 뭔 지도를 봐야 된대. 진짜 무슨 파밍 나왔나 봐. 근데 여기가 도서관이 엘리자베스에게 익숙한 곳이거든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항상 지나다니던 곳이야. 근데 지금은 병신들 감시를 받으니까 뭐 누구랑 말을 할 수가 없지. 엘리자베스가 또 나와서 이때 설명을 해줘. 자기는 무슨 평행 우주에 있는 것 같았대. 뭐 그런 거겠죠. 똑같은 공간인데 내가 지금 완전 다르게 행동하고 있잖아. 아는 장소지만 자기 처지 때문에 다른 장소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말 같고. 아무튼 세 사람이 씨발 지도를 보러 도서관 왔는데 경찰이 말 걸어요. 하도 희한하게 다니니까 누가 신고했나 봐. 엘리자베스에게 얼굴 확인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자 위기가 온 우리 브라이언이 대가리 빤스 쓰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합니다. 얘는 내 딸이고 우리가 믿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다. 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빠인 나랑 미래의 남편뿐이니 경찰 양반이 남편 될 거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 이래 버린 거야. 엘리자베스는 당장 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대요. 근데 옆에 완다년이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눈치를 줬대. 그래서 용기를 못 냈어. 이게 구출될 기회였는데. 경찰은 이러면 또 함부로 못 하잖아. 혹시나 막 강제로 막 마스크 벗기고 이랬다가 종교 차별했다고 들고 일어나 버리면은 자기 앞날만 애매해지니까.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입니다. 브라이언 말에 알았다면서 돌아갔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첫 기회를 날렸고요. 나중에 이때를 진짜 크게 후회했대. 말할지 말지 막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경찰이 돌아간 거라 조금만 좀 더 밀어붙여 줬다면 자기도 말을 꺼냈을 것 같다. 막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 납치 감금이 더 이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왜 너 저항 안 하고 가만히만 있냐 이러는 건데 이미 납치 4개월 지났잖아요. 이 두 년놈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문도 당한 데다가 협박도 했습니다. 야, 베스야, 우리 니네 집 알아. 너 도망가면 다음에 네 동생 납치할 거야. 이랬어. 얘 납치되던 날도 동생 위험해질까봐 순순히 따라 나섰던 애잖아. 동생 끔찍이 생각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지도 뭐 탈출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뒷감당이 무서우니까 당장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지. 브라이언은 이때 경찰을 처음 마주친 거래요. 그리고 불안해진 거야. 완다랑 엘리자베스 데리고 샌디에고로 옮겨갑니다. 여기서도 그지 새끼들이 뭐 별 수 있나? 노숙해야지. 또 산속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는데 당연히 못 씻으니까 뭐 더럽고 안전하지도 않고 불편한 생활이란 말이야. 어른이나 애나 이러면 여자들이 먼저 불만을 갖게 돼요. 이걸 막기 위해 브라이언이 계속 성폭행을 해. 완다와 공통의 목표를 만드는 거지. 이게 엘리자베스를 세뇌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한 것 같고 너는 신이 선택한 선지자의 아내고 너의 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뭐 이러면서 텐트 치고 사는 주제에 존나게 꺼덕대네 그지 새끼가. 이렇게 또 5개월이 지납니다. 사건 9개월째야. 브라이언과 완다도 일단 병신 생활 길어지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 들었는지 뉴욕을 가려 그래요. 동냥질을 해도 이게 뉴욕에서 해야 짭짤하거든. 엘리자베스는 어때? 큰일 났죠? 샌디에고야 뭐 근처입니다. 근데 뉴욕까지 가버리면은 다시는 가족들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어. 저기요, 선지자님, 우리가 어딜 가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임마누엘 선지자님을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닌 걸까요? 이러면서 이 브라이언 듣기 좋게 슬쩍 띄워줬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외로운 새끼인 거야. 애가 그거 한마디 해줬다고 막 날아갈 듯이 좋아해요 말이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지.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자고 오히려 돌아갑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새끼들이 다시 돌아가도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뽕에 찼어요. 전에 한번 경찰도 만나봤고 무사히 넘겼잖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돌아온 거니까 막 신의 가호, 블레스유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리고 엘리자베스 납치 9개월 지났으니 이제 그 동네에서도 이 실종 사건이 예전 같지 않겠다, 다 잊혀졌겠다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이 새끼 생각대로 솔트레이크 시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엘리자베스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예요.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사건을 알리더라고. 전단지 여전히 붙어 있고 이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브라이언 미첼과 완다 바르지의 사진까지 이름이랑 어떻게 구해가지고 다 뿌려져 있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요. 이대로면은 검문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도시 한번 들어왔으면 못 나가요. 그리고 살던 산으로 돌아가자니 시내를 지나쳐야 합니다. 변장부터 했어요. 그리고 순찰 돌던 경찰에게 결국 들켰지. 얘네가 전같이 무슨 흰 천떼기 뒤집어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버렸나 봐. 급하게 어디 헌옷 수거함 뒤져가지고 주워 입었어. 무슨 이상한 옷에다가 뭐 가발 쓰고 선글라스에 뭐 보자기 두르고. 특히 엘리자베스는 저기 봐봐요. 제가 15살인데 할머니같이 막 회색 뽀글이 가발을 썼어. 이게 더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경찰이 붙잡은 거야. 브라이어한테 신분증 내놔라. 같이 완다도 그렇고 엘리자베스도 없죠. 진짜 없는 건데 동시에 셋 다 신분증이 없으면 경찰이 이거 진짜 없는 걸로만 생각할까? 얼굴이라도 자세히 보려다가 뽀글머리가 엘리자베스라는 걸 알아봤어요. 당장 가서 분리해갖고 좀 기다려라. 엘리자베스 여기 데리고 와갖고 너 이름 엘리자베스 스마트 아니냐? 나 네 얼굴 안다.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잖아. 근데 애가 바로 대답을 못해. 왜? 워낙에 길들여져 있었고 떨어져 있지만 저기 둘이 노려보는 게 느껴지거든. 하지만 우리의 엘리자베스는 예전에 같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서 말도 못하면은 다시 다른 지역 도망갈 텐데 이제 끝이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좀 이상하게 대답을 하는데 일부러 저기 떨어져 있는 브라이어랑 완다한테 들리게 말하는 거야.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바로 맞아요. 납치됐어요. 저 엘리자베스 하면은 얘네 떨어져 있으니까 튀면 그만이잖아. 경찰이 뭘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종교인 같은 말투를 쓰면은 브라이어랑 완다는 안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알아들었어 이 상황을. 본인 확인하고 브라이어에게 가서 수갑을 채웁니다. 이렇게 우연히 현장에서 범인들을 잡았고 엘리자베스 스마트는 2003년 3월 12일에 납치 9개월 지나서 이제 가족을 만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아동 유괴가 이틀 안에 죽어요, 사실. 생존율이 거의 없어요. 성폭행 당했고 9개월간 끌려다닌 애가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이거는 범인이 병신이거나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경찰이나 민간이나 뭐 다들 노력하지만 이쯤이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한 건데 진짜 살아와 버리니까 막 지옥에서 기적이다. 막 시내에다가 하늘색 풍선 장식해가지고 뭐 G.O.D 콘서트인 줄 알았어. 온갖 축하를 해준 거지 지역 전체가. 그렇긴 한데 가족은 또 어때요? 경찰 수사에 불만이 많았던 게 또 사실이잖아. 애가 멀쩡히 왔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어 봐요. 애초에 유일한 목격자인 메리의 말은 애가 어리다, 신빙성 없다, 개무시하고 지들이 밀고 있던 리처드는 죽으니까 수사 손 놨고 몸값 거래 전화 기다리자 소리나 하면서 시간 보냈고 가족이 임마누엘 몽타주 공개하자 할 때는 반대했고 정작 가족이 강제로 해버리니까 제보받았잖아. 결과적으로 메리의 증언은 존나게 정확했고요. 리처드 범인 아니었고요. 가족들이 의미로 몽타주 공개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씨발 아무 도움이 안 됐어. 응? 뭐야 이게? 열 받아 안 받아?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말 많이 해봐야 결국은 경찰이 잡았고 사건 해결했습니다. 그럼 범인 이 상여로 새끼들은 어떻게 됐냐? 봐봐 진짜 뭐 예수처럼 하고 다녀. 브라이언 미첼 얘는 경찰 조사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에게 온 겁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불리한 질문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 이지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뭐 하는 건지 딱 보이죠? 이거 정신이상자로 감용받으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된다. 브라이언은 정신문제 있는 연기를 자꾸 해가지고 재판이 계속 미뤄져. 이 새끼 감옥도 안 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재판 대기할 때. 여기서 웃기는 건 뻔하죠? 재판 얘기만 나오면 미친 척 하는데 병원 가면 또 상태가 좋아집니다. 의사가 이제 호전됐다. 퇴원해도 된다. 그래서 재판 열면 또 사탄아 물러가셈. 뭐 이지랄 해? 그래갖고 또 난동 피우고 또 병 도졌다. 병원 보내면 다시 재판 연기되고 이 새끼는 또 건강해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걸 7년간 했어. 그래서 2003년 3월에 체포된 새끼의 재판이 2010년 11월에 열립니다. 엘리자베스는 13살에 납치됐는데 14살에 이제 범인이 잡힌 거고 재판이 21살에 열린 거야. 이 당시에 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성범죄도 같이 있잖아요. 지금이면은 재판 때 범인이랑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얘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이 끝나려면 지가 직접 재판 나가서 증인 진술해야 되잖아. 그때 있던 일을 다 밝힙니다. 그리고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사 예수 브라이언 미첼은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맞았고 공범인 완다 바르지는 감금과 성폭행 도운 혐의로 15년 받습니다. 그나마 완다는 이거 사람 새끼인 게 엘리자베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브라이언 이 새끼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냥 컨셉 중이야. 컨셉에 잡아먹혔어요. 끝까지 막 하나님 타령하면서 잘못이 없대. 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씨발 정신형이야. 꺼져. 이제 사건 다 끝났으니까 남은 게 엘리자베스의 회복이 남았잖아. 정신적 피해 회복. 이건 혼자 못합니다.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 그래야 되고 나도 뭐 이 정도로 큰일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럴 때는 잊으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나에게 없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결국 겪었고 기억을 어떻게 없앴냐고 강제로. 닥터 스트레인지 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과거로 남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재단 이사장이야. 그런 재단 운영하고 결혼했고 이거 부부 가족 사진이거든. 애가 셋이에요. 존나 잘 살아 지금. 다큐가 이렇게 나름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건은 이제 같지만 해결했고 극복했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뭐 감정적으로 불편할 필요가 굳이 없고요. 예. 아동 범죄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고 지우토마토 신선도 5점 만점에 한 3.5 정도 드릴게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넷플릭스에 납치된 아이 엘리자베스 스마트 이거 실제 사건이고요. 다큐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다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